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육각 고공행진과 전력난 속에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비평 리뷰 Y시간. 코로나19와 함께 악화한 민생경제 소식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에서는 전국의 부동산 시장 소식을 한 번에 모아보는 시간. 상암동 복덕방의 주인공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정됐습니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엔 수용 인원의 최대 30%까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인 만큼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희 시청자 평가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엽 변호사, 그리고 김동민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볼까요? 네. 뉴스는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록인 동시에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 혹은 살림살이를 구성해 가는 데서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YTN이 한국의 경제, 그중에서도 특히 민생 관련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일 겁니다. 특히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각종 대내외 악재까지 주목받고 있는 요즘에는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리뷰 Y 시간에는 민생경제와 관련한 YTN의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원님 의견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경제 뉴스 중에서 민생 부분은 시청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시청자의 관심도 아주 높은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실 상황과 언론의 보도 모두에서 평가와 그리고 판단의 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YTN의 뉴스에서 좀 세심함이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보도된 내용이 상호 대립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3일에 보도된 지난달 취업자 67만 1천 명, 7년 6개월만 최대폭 증가라는 뉴스를 내보냈는데요. 이 보도는 아마도 통계청의 그 보도 자료를 뉴스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사에 의하면 9월달 취업자가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기사를 살펴보면 민생의 다른 상황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12일 날 보도된 대학생 10명 중 7명 사실상 구직 단념 사태라는 보도입니다. 대학생 응답자의 65%가 사실상 구직을 단념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달에 이렇게 한 달 동안 조사를 해서 약 한 달 기간을 조사를 해서 대학생 2,700여 명에게 취업과 관련된 인식도를 이렇게 조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3일 통계청 자료를 보도한 이후에 앵커께서 바로 이어서 이제 이런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언급한 것은 바람직하고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 그러한 반대되는 결과를 이렇게 덧붙일 때 조금 더 깊고 그리고 자세하게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서 첨가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시청자 입장에서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저도 지금 평가원님 말씀하신 그 취업 현황 관련 보도들 그게 이제 잇따라 방송이 됐는데 각각 이제 취업 문제에 대해서 그 실망과 희망을 보여주는 좀 대립된 성격을 띠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엇갈린 결과가 나온 이유라든가 뭐 그 수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되지 않는 바람에 시청자로서는 뭐 의문과 혼란을 좀 품을 수가 있었다라고 봐서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학생들이 급격히 개선되는 고용시장 상황을 미처 체감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아직 소극적인 태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또 대졸 이상 청년 고용 부분만큼은 전체적인 고용시장 중에서도 아직도 회복세가 미미하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설명이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통계 허점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통계를 설계하는지 그리고 모집단은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일 텐데 이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또 통계를 활용한 보도가 많았죠? 네, 많았습니다. YTN이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통계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민생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6일에 보도된 내용이었는데요. 경제 허리 30, 40대 고용 부진, 저출산 부채 악화 우려라는 뉴스와 그리고 18일에 보도된 최근 1년 새 사업 접고 실직자 된 자영업자 24만 7천 명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일반 시청자들과 아니면 국민들이 생계 활동과 그리고 취업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지를 잘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그 사뭇 다른 느낌이었는데요. 그 원인은 아마도 통계청의 자료와 민간 단체의 그런 조사 결과들이 강조점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또한 조사 목적이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짐작은 되는데요. 그렇지만 시청자는 단일의 뉴스뿐만 아니라 뉴스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뉴스 덩어리, 네, 그거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서로 다른 결과를 이렇게 뉴스로 내보낼 때는 언론이 그에 대해서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언론의 친절한 보도가 시청자들이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스스로 위치를 잡아가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친절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는 YTN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조금 아쉬운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민생에 큰 어려움을 주는 그 물가 상승 소식을 전할 때 그 객관적 사실과 좀 거리가 있는 과장된 표현을 제목에까지 부각을 시켜서 경제 심리에 그 보도 자체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좀 눈에 띄어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올라 빗장 풀린 물가 관리 나랑 리포트였는데요. 여기서 그 소비자 물가의 최근 심상치 않은 상승 현황과 향후 추세 지속 전망 등을 전하면서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시중의 말을 통계청도 사실상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하고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말을 제목으로까지 쭉 리포트 내내 이제 올려서 뽑아서 이제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고용노동부나 이 각종 정부 공식 지표에서 보듯이 올해 들어서 그 통상 말하는 월급,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임금은 명목상이건 실질상이건 모두 상승한 것으로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중의 말은 정확한 객관적 사실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물론 힘겨운 서민들로서는 월급이 절대적으로 또는 적어도 다른 물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다고 체감상 느끼는 경우가 많고 이런 서민들의 생활고와 정서를 절절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죠. 이런 걸 고려할 때 이렇게 다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은 민생 경제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이나 기사 내용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신 것 같은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숫자는 대부분 통계청이나 어떤 연구원 발표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숫자도 엄밀하게 보면 편집이고 취사 선택을 해서 보여주는 거고 그 숫자를 나오기까지 어떤 맥락이 있었고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그 분석과 설명을 좀 더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도 이미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 상승률 목표가 1.8%였는데 올해 금융 당국에서는 이제 2% 전후가 되는 게 현실적이다. 근데 기사에서 예를 들어서 2.2%가 넘어가게 되면 10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청자들이 볼 때는 뭔가 큰 문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미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그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가가 올랐고 지난해 또 그 통계치를 비교할 때 특히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뭐 동월 대비 이렇게 1년 전 거를 비교하는데 1년 전에는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었었거든요. 그 수치하고 1년치만 비교하는 것보다는 전체적 맥락에서 물가가 올랐는데 그러면 물가 올랐으니까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좀 인상을 하고 대출 규제해야 되나? 근데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살아나는데 그걸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국민의 실제 삶과 연결되는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그 데이터를 설명을 좀 해주고
숫자가 나오기까지의 그런 그 배경 설명을 좀 더 많이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경제부에서 좀 취재를 할 때 느꼈던 게 유가, 환율, 뭐 주가, 물가 이런 여러 경제 현상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경제 지표만 놓고 사활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 측면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주제를 좀 바꿔서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각종 대내외 악재까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또 가장 힘드신 분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YTN 보도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표적인 민생 문제 발생 현장이자 또 해결의 근원지, 그러니까 어떤 출발 지점이 돼야 될 노동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고통을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한 보도에 우선 눈길이 갔는데요. 지난 10일 방송된 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는 백신 휴가도 차별, 몸 아프면 연차 써요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같은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본사 정규직과는 달리 코로나 백신 휴가를 부여받지 못하고 개인 연차를 사용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서러운 현실을 고발해 줬는데요. 이번 보도는 얼마 전에 YTN에서 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연속 보도를 시리즈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 인권에 대한 YTN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주목이 됐고요. 특히 우리 언론들이 민생의 어려움을 외치지만 막상 그 실질적인 쟁점에 대한 내용 있는 원인 분석이나 대안 제시는 게을리한 채 막연히 인상 비평에 집중을 하면서 민생 문제 제기를 자신이 반대하는 어떤 정치 권력이나 이런 데는 우회적 공격 논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유력하게 제기가 되는데요. 이번 보도는 노동 현장 일상에서 발생하는 민생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 해결책까지 차분히 모색했다는 점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극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매우 절절하게 와 닿았습니다. 네. 저도 변호사님께서 보신 그 뉴스를 좀 유심히 살펴봤었는데요. 이런 뉴스들은 사실 더 일찍 보도되어도 좋았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YTN이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보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도 드는데요. 이번 보도를 보고 시청자로서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존에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신 접종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과정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차별이 존재하여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백신 접종 당일에도 출근해서 강도 높은 노동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도 하청 노동자들은 백신 접종을 위한 그 시간조차도 떳떳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접종 당일날 휴식을 위해서 편의를 봐줘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당연한 권리가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2월 26일부터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되어서 어느덧 8개월에 가까운데요. 그런 백신 접종 과정에서 차별을 받거나 혹은 소외된 이가 없는지 YTN이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로만 강조할 게 아니라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차 접종률이 80% 육박하고 2차는 7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런 차별과 소외가 전체 방역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YTN 취재진들이 이런 차별, 소외, 사각지가 없도록 잘 취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눈 대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네. 관심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데 정부가 좀 자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YTN이 적극적으로 감시자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변호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민생 밖에 머물지 말고 민생 속으로 들어가라. 정치권이건 언론이건 민생을 강조하지만 자신이 내세우는 정치적 경제적 논리가 궁색해졌을 때 논점을 희석하고 회피하기 위한 담론을 이용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토론을 벌이다가 뭔가 자기 말문이 막힐 것 같으면 민생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라거나 민생 문제로 그냥 돌아갑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데 이용한다는 거죠.
언론도 서민들이 느끼는 민생의 어려움을 진정절절하게 전달하려 한다면은 민생 밖에서 막연히 민생을 가리키면서 정치권 탓만할 게 아니라 스스로 구체적인 각각의 민생 문제 속으로 깊게 파고들어서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만의 그리고 가족의 편안한 안식처를 마련하는 것, 시민 대부분의 꿈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죠. 치솟는 집값, 꿈틀대는 대출금리, 부족한 매물까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YTN이 최근 알찬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에필로그 Y에선 상암동 복덕방 코너의 주인공 경제부 조태현 기자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 복잡한 내용에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YTN의 새로운 부동산 이슈 코너 상암동 복덕방을 통해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부동산 이슈 똑똑하게 보는 법을 배워봅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에필로그 Y에 정말 많은 기자분들이 출연을 해주셨는데 경제부에서는 첫 출연이십니다. 사실 저도 처음인데 네. 경제부 자체가 해본 적이 자체에서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첫 테이프를 끊게 돼서 그래서 영광으로 오늘 생각합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도. 기대하실 내용은 별로 없을 텐데 그래도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기자님이 그 상암동 복덕방이라는 네. 코너를 매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제목 듣자마자 와 이거 정말 제목이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괜찮아요? 들었어요. 네. 네. 보통 뭐 부동산이라고 하지 복덕방은 저 진짜 어린 시절에 한두 번 그렇죠. 들어봤는데 이거는 어떤 아이디어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사실 복덕방이 조금 익숙한 그쪽 세대이긴 한데 세대신가요? 예. 근데 처음에 이름을 정할 때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컨셉은 일찍 정해졌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쉽게 내용을 전달해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거라서 제목부터 좀 가볍게 가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덕방이라는 게 약간 그 복고적인 느낌도 주면서 더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네. 뭐 괜찮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기억이 확 남더라고요. 네. 그날도 제가 첫 상암동 복덕방이 나간 날 제가 뉴스를 해가지고 예, 봤어요. 네, 예.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상암동 복덕방이 만들어진 게 사실 예. 어떤 코너가 만들어질 때 보면 뭐 시청자들의 요구가 있어서일 때도 있고 기자 본인이 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라서 할 때도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 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최근에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에 워낙 관심들이 많으세요. 또 네. 최근에 집값 폭등세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부동산 소식을 매번 단편적으로 전해주기보다는 주말에 한 번쯤은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알려주자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한국부동산원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부동산 통계인데 이쪽에서 매주 목요일에 그 주간 부동산 통계를 내놓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통계가 좀 아깝다. 네. 이걸 살려볼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주간 부동산 통계를 먼저 한번 주간에 어땠는지 한번 짚어주고 그거랑 관련해서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주 그럼 들어오는 부동산 소식을 좀 정리해서 그렇죠. 전해드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어떤 꼭 뭐 가격 동향뿐만이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뭐 사전 청약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주간에 있었던 실수요자랑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하고 있죠. 근데 코너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기자님이 초반에 아예 처음부터 나와서 스튜디오에서 전신으로 이제 출연을 해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좀 궁금한 게 네. 자기 관리 같은 것도 하세요? 왜냐면 고정적으로 출연을 살은 빼고 해야 있습니다. 되니까. 배우 계신가요? 예전에 뭐 앵커도 하셨지만 같이 했었죠. 네, 그렇죠. 저희 같이 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조금 관리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나요? 사실은 저는 방송이 여전히 카메라 앞에 서면은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요. 저는 이게 방송보다는 여전히 글 쓰는 쪽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시청자들에게 방송 기자고 하니까 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관리 안 하고 이렇게 수염도 텁텁하게 나 있으면 네. 보기 안 좋겠죠. 그렇죠. 그 정도 관리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부에서 지금 상암동 복덕방 이외에도 뭐 부동산 소식을 리포트나 단신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 상암동 복덕방만의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은 상암동 복덕방 자체가 기자 브리핑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제 기사는 모든 게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숫자가 있을 맞아요, 수밖에 네. 없고요. 그래서 그 숫자를 서가지고 편하게 그냥 설명하자. 쉽게 설명하자. 경제가 보기에 좀 어려우신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경제 기사를 보고 경제가 어렵게 느끼셨다면 그건 기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아, 시청자들이 좀 어렵게 느꼈다고 네, 어렵게 하면. 느꼈다면. 그래서 정말 쉽게 내용을 더 많이 풀고 길어지더라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든지 경제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경제 활동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그쵸. 그래서 뭐 그거를 더 쉽게 풀어주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사실 기사를 보면서 경제부 기사는 다른 부서의 기사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움이 느껴지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어떤 것에 그럼 초점을 두고 좀 보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는 현상을 전달하는 거. 그리고 그게 미치는 영향을 전달하는 것, 그거를 쉽게 알려주는 게 이게 중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그 통계 자료들이 네. 있지만 국제 수지를 내놨다. 그러면 국제 수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대체 뭐야? 이런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국제 수지가 이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쉽게 전달해 주는 게 기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또 방송 기자시기 때문에 예. 영상 쪽에도 좀 초점을 두고 전달을 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부동산 기사를 보면 화면으로 이제 아파트 장면이 그렇죠. 많이 나오지 예. 않나요? 이렇게 통계도 그렇고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은 기본은 현장성. 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온다고 하죠. 네. 촬영해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중점을 좀 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경제부 기사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픽이라고 하죠. 수치 같은 것들 봤을 때 어렵잖아요. 그렇죠. 좀 이해하기가 네. 가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략화하고 알기 쉽게 추세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래픽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이슈를 좀 어렵고 낯설게 보는 네.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면 쉽다. 좀 꿀팁을 주신다면요? 아, 사실은 저도 굉장히 어려워서 어려워하시는 네, 건가요? 어렵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로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것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뭐 오피스텔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보다는 실거주 쪽, 실수요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위주로 보시는 거. 그리고 당장의 이렇게 부동산의 움직임만 보시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한번 쭉 전반적으로 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기준금리를 막 올린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부동산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수요나 뭐 공급 같은 것도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그건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요. 보실 때도 좀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이슈를 지금 위주로 하고 계시지만 그 외에도 경제 소식이 많잖아요. 요즘에 또 경제 핫 이슈가 있나요? 최근에 아무래도 기사 많이 나오는 거는 대출 문제. 네. 가계대출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가계대출이 많이 경제 시한폭탄이라고 하잖아요. 네. 만약에 대출이 많이 늘면은 이자를 내야 되는데 네. 이자를 낸 만큼은 소비를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경제에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최근에 유가도 굉장히 빠르게 네, 오르고 상승.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 원자재를 다 수입해서 쓰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유가에 굉장히 취약한데 그것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이게 소비자 물가에도 시차를 두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죠. 지금 제가 담당하는 분야가 네. 금융하고 부동산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제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상암동 복덕방 말고도 뭐 금융이나 부동산 쪽 지금 담당하고 계신다고 예. 했는데 뭐 이번처럼 좀 다른 기획도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기획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단 복덕방을 계속 좀 발전시켜 나가면서
경제 전반을 한번 쉽게 다뤄볼 방법이 없을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렵지 않고 알기 쉽게 경제부 기사 전해주시면서 또 상암동 북덕방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커뮤니케이션 팀장 김선혜입니다.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으로 기록된 오징어 게임 열풍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1억 3천만이 넘는 가구가 시청한 이 오징어 게임의 폭발적인 인기 덕분에 이번엔 한국어 학습 열풍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포르투갈 출신 24세 여성 카타리나 코스타 씨. 2년 전부터 한국어를 배워온 코스타 씨는 자신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오징어 게임 열풍으로 달라졌음을 실감합니다. 5억 명 이상 등록한 미국의 언어학습 애플리케이션 듀오링고는 오징어 게임 방영 이후 2주 동안 한국어를 배우려는 신규 사용자가 영국에서 76%, 미국에서 4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듀오링고를 이용한 한국어 학습자는 790만여 명으로 인도 공용어인 힌디어 다음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수가 1억 명도 채 안 되는데 이 정도로 많이 배우려고 한다는 건 대단하긴 한 것 같다. 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로 소통하는 날이 오면 정말 좋겠다는 등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는 한글과 영어를 무분별하리만큼 섞어 쓰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방송에서 요리사를 셰프로 부르기 시작하질 않나 영화 속 악당을 빌런으로 바꿔 말하고 장거리 연애를 롱디로 말하는 등 영어로 하지 않으면 세련되지 못한 것처럼 영어식 표현을 남발하는 그런 방송을 자제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름답고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는 한글은 앞서 방탄소년단 BTS 팬클럽인 아미를 잇는 새로운 소통의 언어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BTS 팬들은 단순히 BTS 노래를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한글을 익히고 있다죠. BTS와 영화 기생충에 이어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지금 이 소통의 기반인 한국어,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올바로 사용하는 데 뉴스 전문 채널인 YTN도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17일 모니터 보고서 보겠습니다. 단풍 절정기의 설악산에 첫 얼음이 얼었는데 한계령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날씨와 산행 등에 관한 정보를 생중계로 보도했습니다. 모니터단은 취재 기자가 정자세에서 벗어나 손짓으로 단풍을 안내하는 모습이 새로우면서도 재미있었다고 평했습니다. 일부 화면을 보겠습니다. 계절 분위기가 좀 색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와 달리 어제는 좀 흐렸는데 오늘 강원 지역 날이 무척 좋습니다. 하늘은 파랗고요. 저희가 있는 곳이 강원도 설악산 한계령에 있는 휴게소입니다. 사실 올해 설악산 남풍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갑작스럽게 기온이 내려가고 일조량도 조금 부족해서 색이 선명하지 않고 잎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전국 주요 명산의 단풍 절정기 역시 조금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니터단은 이어 방식만을 바꿨을 뿐 추위와 방역, 산행 안전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분히 이루어진 점도 만족감을 높였고 보도 차별화로는 매우 적절했다고 호평했습니다. 다만 첫 얼음은 첫 얼음으로 붙였어야 하고 이후 보도된 정혜훈 기자 리포트에서는 바르게 표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왕 기자는 등산로 입구에 선별 검사소가 설치됐고 단체 산행은 피하는 것이 좋다며 방역에 관한 사항도 꼼꼼하게 전했습니다. 지 기자는 평소 산불과 같은 재난 현장을 보도할 때도 생생하게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바람 때문에 진화를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설악산 첫 얼음은 다른 방송사도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했지만
같은 내용도 다른 그릇에 담는다면 시청자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YTN-DMB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세계에 불이 내린 한인 이주사 일부 2부입니다. 20분이 조금 넘는 분량이죠. 180개국 약 750만 명은 재동포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우리 민족의 역사이며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던 재동포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지만 한편으로 슬픈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개도 지루하지 않게 그 최태성 님께서 이제 그 일타 강사처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좀 빠르게 정보를 습득을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홍지민 배우님의 통통 튀는 애드립이라든가 또 노래 삽입 등이 잘 구성이 된 기획력이 좀 돋보였던 컨텐츠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옥 구조물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취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좀 시각적으로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컨텐츠는 교육자료로의 활용 가치가 아주 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영 이후에 이 해당 컨텐츠에 대한 프로모션 작업이라든지 또 배포, 교육용으로의 배포 측면에서도 소개에 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재동포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902년 델리코를 타고 미국 하와이 이주, 그리고 멕시코, 쿠바 등을 거친 이민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시기별 특징과 더불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여 좋았습니다. 특히 이민사회의 힘든 차별을 당하면서도 대한인민국민회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독립자금을 후원하는 부분은 새롭게 알아가는 역사관이어서 다시 한번 미주 한인들의 발자취를 되새기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김구 선생의 유일한 사문은 편지 쓰기였다는 부분은 김구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아쉬웠습니다. 이부작이라는 짧은 시간에 방대한 한인 이주사를 전달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한계인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자주 다뤄지는 국내 역사가 아니고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한인 이주 역사이기에 기획 단계부터 조금은 넉넉하게 방영 시간을 확보하고 제작 편성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에 어울리지 않는 그래픽 장면 때문에 몰입도가 흐트러지기도 했습니다. YTN 특집 한인 이주사 2부작은 역사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이지 역사시험 쪽집기 강의가 아닙니다. 큰별쌤의 핵심 콕콕이라는 그래픽 화면은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쪽집기 강의 같은 인상을 주기에 이번 특집 프로그램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래픽 장면에 대해 제작진이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인 이주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룬 점은 쿠바 한인 이주 100주년 및 중앙아시아 한인 강제 이주에 대한 이슈 등이 조명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특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 가장 급격한 인구 절벽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단민민족 국가로서의 아이덴티티와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다문화 측면이 앞으로도 부각되는 점을 예상할 때 이전에 해외 이주 한인들에 대한 사실과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대한민국 및 한민족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 수립이 필요한 사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특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그램 전반적으로는 특집의 구성과 전개, 기획이 훌륭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옥에서 MC와 전문가 패널분이 너무 무겁지 않지만 캐주얼하지만 전문성이 느껴지는 분위기로 시작을 하고요. 최태성 선생님 마치 인터넷 강의를 하듯 중요한 정보를 CG와 함께 소개하고 다시 MC와 패널이 제공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구성은 정보 제공의 용이성과 프로그램의 흥미의 밸런싱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진행자의 뛰어난 내용 전달력도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주요 자막들이 비교적 크고 선명해서 휴대용 기기를 활용해 작은 화면으로 시청을 해도 자막이 또렷하게 보인 점도 좋았습니다. DMB의 특성을 고려해서 시청자들을 배려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행자들의 대화와 자료 화면, 강의 등이 번갈아 제시되면서 진행 방식의 잦은 전환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흐름이 자주 끊어진 것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진행 방식이 전환될 때마다 내용을 설명하는 화자 역시 진행자 전체, 내레이션을 하는 성우, 강의를 하는 진행자 등으로 계속 전환되는데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에 몰두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은 대화의 형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화면은 자료 화면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화자나 진행 방식이 너무 자주 바뀌지 않도록 해주었다면 프로그램의 내용에 몰입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 동포분들이 750만 명이 130여 개국에 살고 계신다는 정보도 새로웠습니다. 특히 인구 대비 10%나 된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2부에서 스탈린의 강대지 정책으로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현실과 그 과정에 2만 1,000명이 넘는 분이 사망하였다는 사실도 매우 슬펐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조교에 대한 내국심에 여러 활동, 특히 이제 독립운동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일들을 하셨던 점에 있어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픈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조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을 많이 알게 되어서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의에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참조하여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에 청소년 백신 주사에 대해서 바늘 얘기가 나왔는데요. 바늘은 내가 알기로 굵고 가늘다 이렇게 표시해야지 얇다는 표시가 틀린 것 같아서 지금 의견 주는 거고요. 확인해보고 잘못된 거면 정정하세요.